여보, 나 지금 엄마 영안실에 있어. 무슨 소리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여보, 나 지금 엄마 영안실에 있어. 무슨 소리야? 알아. 근데 이 약속은 한 달 전부터 잡힌 거야. 사장님이랑 임원들 오거든. 내 승진 걸린 자리라고. 27년이었습니다. 2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 나눠 먹던 시절부터 제가 리어카에서 배추 팔아서 남편 양복 사주던 시절부터. 그런데 이 인간이 엄마가 돌아가신 날 영안실에 있는 저한테 김치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김치를 가져오라고? 승진이 걸린 자리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 인간한테 나는 뭐였던 거지. 27년 동안 나는 이 인간한테 뭐였던 거지. 엄마 임종의 반찬 심부름을 시킨 남편,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 따위 필요 없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하면 아직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집니다. 손끝에 물기를 털어내며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냥 반찬 가게 사장님.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서울 성북동 골목 안쪽 30평 남짓한 가게. 간판도 수수합니다. 그냥 어머니 손맛이라고만 적혀 있지요. 거창한 이름 대신 제가 평생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두 글자를 넣었습니다. 어머니. 올해로 84이신 저희 엄마는 지금도 저 간판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당신 이름 석자도 아닌 게 뭐가 그리 좋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가게의 모든 맛은 결국 엄마한테서 온 거라는 걸요. 20년 전 일입니다. 남편이 갓 대리로 승진했을 때 저는 생활비를 보태려고 작은 좌판을 하나 깔았습니다. 동네 아파트 단지 앞 리어카 위에 김치통 대여섯 개를 올려놓고 장사를 시작했지요. 첫날 해가 질 때까지 팔린 건 배추김치 한 통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데 발이 퉁퉁 부어서 슬리퍼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러셨어요. 야, 네 김치가 왜 안 팔렸는지 알아?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담근 게 아니라서 그래. 엄마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저와 함께 절인 배추를 다듬으셨습니다. 당신 허리가 얼마나 아프신지 새벽이면 끙끙 앓는 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대신 양념 비율을 알려주시면서 이런 말씀만 하셨지요. 손맛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먹을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면 그게 손맛이요. 그 말이 제 장사의 전부였습니다. 리어카가 좌판이 됐고 좌판이 가게가 됐습니다. 가게는 한 번 이사하고 두 번 이사하고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기까지 20년. 손님들이 먼저 소문을 내주셨어요. 성북동 골목에 김치 맛있는 집 있다고, 거기 가면 반찬 걱정 없다고. 단골이 단골을 부르고 이제는 예약을 받아야 물량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절인 배추 뒤집는 건 제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엄마가 그러셨듯이 먹을 사람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면서요. 저 집 할머니는 싱거운 걸 좋아하시니까 소금을 조금 덜 넣고, 저 집 아이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고춧가루를 따로 빼두고,
손이 가는 만큼 마음도 갑니다. 그게 장사의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지요. 오늘도 새벽 작업을 마치고 가게 문을 열면 해가 막 떠오릅니다. 성북동 골목에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으면 저는 잠깐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요즘 엄마는 혼자 계십니다. 아버지가 15년 전에 돌아가신 뒤로 줄곧 그러셨어요. 저더러 같이 살자고 해도 손사래를 치시며 싫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힘들 텐데 늙은이 둘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 말씀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평생 그렇게 당신을 짐처럼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전화를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뭘 드셨는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엄마는 늘 아이고 바쁠 텐데 뭘 이렇게 전화를 하냐라며 핀잔을 주시지만 전화를 끊을 때 목소리가 한결 밝아지시는 걸 저는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아침 드셨어? 먹었어. 네가 갖다 놓고 간 깍두기 있잖아. 그거 밥이랑 먹었어. 그것만 드시면 어떡해. 국은? 국은 무슨. 늙은이가 뭘 그렇게 챙겨 먹어. 한숨이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당신 몸보다 자식 걱정이 먼저고 자식 걱정보다 손주 걱정이 먼저인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가 갈게. 된장찌개 끓여줄 테니까 밥 굶지 말고 기다려. 그래,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아서요. 기침 소리도 살짝 섞여 있었고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게 앞에 첫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깍두기 있어요? 생각을 접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오늘 새벽에 막 담갔어요. 이게 제 일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틈틈이 엄마한테 전화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제 손으로 일군 삶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리어카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남들이 뭐라든 저는 제가 만든 반찬에 제 이름을 걸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듣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싶습니다. 아직은 그냥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겠지. 저 사람도 나름 힘든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4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시장 좌판에서 엄마를 도와 채소를 팔고 있었어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처지였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니까요. 새벽부터 나와서 배추 다듬고 무 씻고 손님한테 거스름돈 건네고 손이 트고 갈라져도 크림 한 번 바를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이 배추 싱싱하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점퍼를 입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볼이 움푹 들어가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밤새 공부한 사람 특유의 얼굴이었지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남편은 고시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막 취직한 참이었습니다. 월급이 얼마 안 돼서 시장에서 채소를 사다가 직접 밥을 해 먹는다고 했어요. 얼마예요? 3,000원이요. 남편이 지갑을 여는데
1,000원짜리 3장을 꺼내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나중에 안 얘기지만 그게 그 주 남은 생활비 전부였대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시장에 왔습니다. 배추를 사러 온다면서 사실은 저를 보러 온 거였지요. 한 달쯤 지나서 어눌하게 고백을 받았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진 거라곤 낡은 점퍼 한 벌뿐인 사람이 시장에서 채소 파는 여자한테 고백을 하다니.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가 않았어요.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대학도 안 나온 년이 뭐가 되겠냐고, 우리 아들 발목이나 잡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시누이는 더했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진짜 이 사람이야? 좀 더 알아보지 그랬어. 그 말에 뺨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남편이 좋았으니까요. 이 사람이랑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장마철이면 물이 차올라서 신발이 둥둥 떠다녔고 겨울이면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난방비가 아까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껴안고 잤던 밤들. 라면 하나를 둘이 나눠 먹으면서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벌면 그때는 좋은 데서 살자.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저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좌판 하나 깔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김치 사세요. 맛있는 김치 사세요. 손님이 없는 날은 발이 퉁퉁 붓도록 서서 기다렸고 손님이 많은 날은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습니다. 번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남편 양복 사는데, 영어 학원비 내는데, 업무용 가방 사는데 보탰습니다. 남편은 승진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저는 그때마다 미역국을 끓여주며 축하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다 당신 실력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지요. 아니야. 다 당신 덕분이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차장으로 승진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회식이 잦아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밤 11시, 12시는 기본이고 새벽 2, 3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지곤 했지요. 여보, 뭐라도 좀 먹어요. 됐어. 피곤해. 대화가 줄었습니다.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도 남편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연신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고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야? 회사. 바빠. 그 한마디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쁜 사람 붙잡고 잔소리하는 것도 미안하니까요. 시누이는 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부 전화인 줄 알았어요. 새언니 요즘 어때? 가게는 잘 돼. 이런 말들. 그런데 통화 끝에 꼭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근데 새언니, 오빠 양복은 잘 사줘? 간부가 되면 옷도 신경 써야 하는데. 새언니, 오빠 차는 언제 바꿔줄 거야? 회사에서 타고 다니기 창피하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동생이니까 오빠 걱정하는 거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오빠의 뒷바라지나 하는 사람쯤으로 보고 있구나. 결정적이었던 건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시댁에 세배를 하러 갔을 때
신우이가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새언니, 요즘 가게 잘 된다며? 연매출이 얼만데? 밥상 앞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요. 저는 당황해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냥 먹고 살 만큼은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습니다. 에이, 겸손하시긴. 소문에 연매출 3억은 넘는다던데? 새언니, 돈 많이 버시네. 그 말투에서 저는 뭔가 불쾌한 걸 느꼈습니다. 축하한다거나 대단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제 돈이 자기네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까 신우이가 그런 말하는 거 좀 불편하지 않았어?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뭐가? 내 가게 매출을 왜 저렇게 대놓고 물어봐. 그것도 밥상 앞에서.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신우이가 저렇게 나와도 남편은 제 편이 아니구나.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성북동에 아파트도 한 채 있어요. 남편은 대기업 상무까지 올랐고 아이들도 다 컸습니다. 밖에서 보면 누가 봐도 성공한 가정이지요. 그런데 왜일까요? 요즘 들어 자꾸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시장 좌판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1,000원짜리를 꺼내던 볼이 움푹 팬 청년. 그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간 걸까요?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향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는 걸 잊지 않으면서요. 그 일이 있기 2달 전쯤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사장 승진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건요. 저녁을 먹다 말고 남편이 대뜸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이번에 부사장 될 수도 있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사장이라니. 상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올라간다고요? 정말이야? 여보,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응. 근데 경쟁자가 있어. 이번에 제대로 밀어붙여야 해. 남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승진해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던 사람이 이번에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집착하는 눈빛이었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연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야? 사장님, 저녁에 골프 모임 있대. 그날 밤 남편은 새벽 3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들어오는 기척. 저는 자는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눕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어요. 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향수 냄새였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제가 써본 적 없는 종류의 향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골프 모임에서 누가 뿌린 게 묻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뒤로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접대가 있다. 사장님이 부른다. 지방 출장이다.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전화기를 쥔 남편의 표정은 점점 더 낯설어졌어요. 통화할 때 목소리가 낮아지고 문자를 확인할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던져둔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금액은 54만 원.
날짜를 보니 지난주 화요일. 그날 남편은 지방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방 출장인데 왜 서울 시내 호텔에서 50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한 거지? 일행은 몇 명이었을까? 아니, 애초에 왜 이 영수증을 집에 가져온 거지? 질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그 영수증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대답을 듣는 게. 그리고 얼마 뒤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가게 정산을 마치고 은행에 갈 일이 있었어요. 사업자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고 ATM기 앞에 섰는데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 지난달 말에 3,2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1,800만 원밖에 없었어요. 1,400만 원이 어디로 간 거지? 저는 허둥지둥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대출 상담 수수료 마이너스 300만 원. 대출 상담 수수료? 저는 대출 상담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ATM기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 통장에서 내가 모르는 돈이 빠져나갔어. 그것도 대출 상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거래 내역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 불이 켜진 걸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여보, 이게 뭐야?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찰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니? 뭔데? 대출 상담 수수료 300만 원. 나는 이런 거 신청한 적 없거든.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한 거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왜 내 사업자 통장으로 대출 상담을 받아? 가게 담보로 대출 좀 알아보려고 했어. 부사장 되면 경조사비도 늘어나고 이것저것 돈 들어갈 때가 많잖아.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잠깐, 그러니까 지금 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거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는 무슨? 어차피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제가 피땀 흘려 일군 가게가 남편 입에서는 그냥 부부 공동 재산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여보, 내 가게야. 내가 20년 동안 만든 거라고. 알아. 근데 지금 내 승진이 걸린 문제야. 알겠어? 남편이 손을 내저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 끝.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손에 쥔 거래 내역서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언제부터 이랬지? 나를 이렇게까지 우습게 보게 된 게 언제부터지? 시장에서 배추 팔던 24살 때 나를 좋다고 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거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대출 상담 수수료 300만 원. 그럼 나머지 1,1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지? 다시 거래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수상한 출금 내역에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현금 출금 마이너스 200만 원. 체크카드 결제 백화점 마이너스 450만 원. 계좌 이체계인 마이너스 500만 원. 백화점에서 450만 원?
저는 최근에 백화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계좌이체 500만 원? 받는 사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4시 반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배추는 스스로 절여지지 않으니까요. 절인 배추를 뒤집으면서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새벽이라 참았습니다. 병환 중인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손끝에 소금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게 가슴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지옥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에서 점심 장사를 막 끝내고 뒷정리를 하던 참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에 신우이라는 글자가 떴을 때 왠지 모르게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좋은 일로 전화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네, 신우이. 새언니, 지금 바빠? 아니요, 점심 장사 끝났어요. 왜요? 그럼 잠깐 만나자. 내가 그쪽으로 갈게.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어요. 손에 쥔 행주를 내려놓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시간쯤 뒤면 오겠구나. 예상대로 3시가 조금 넘어서 신우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언니, 오랜만이야.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차림이었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영 불편했어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 이것저것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신우이. 앉아. 뭐 마실래? 아,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직원한테 음료를 시키고 신우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신우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어요. 새언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학교 안내 책자와 비용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민준이 알지? 이번에 미국 유학 가기로 했어. 민준이, 신우이의 아들. 올해 22살인 조카였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하고 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갑자기 미국 유학이라니요. 유학? 갑자기긴. 작년부터 준비했어. 어학연수 1년 하고 대학원 2년. 3년 계획이야. 신우이가 명세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근데 새언니, 솔직히 말할게. 돈이 좀 모자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지금 저한테 돈을 달라는 건가? 얼마나 모자란데? 1년에 5천만 원씩 3년이면 1억 5천이잖아. 근데 우리가 준비한 건 1억밖에 안 돼. 1억 5천만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건 1억밖에 안 되라는 말. 1억을 받게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응. 근데 새언니, 요즘 가게 잘 되잖아. 연매출 3억 넘는다며? 또 그 얘기였습니다. 설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제 가게 매출을 들먹이는 거예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신우이, 연매출이랑 순이익은 달라.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빼면 남는 거 얼마 안 돼. 에이, 그래도 5천만 원은 있잖아. 그렇지? 신우이가 웃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는 표정이었어요.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새언니,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오빠 승진에도 도움 많이 받았으면서 내가 언제 도움을 받았어? 아, 새언니 가게 인테리어 할 때 오빠가 업자 소개해줬잖아. 그것도 시세보다 싸게. 황당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소개해준 게 도움이라고요? 그건 남편이 아는 사람한테 부탁한 거였고, 저는 그 대가로 그 업자네 회사 야유회 때 반찬을 무료로 납품했습니다. 믿지는 장사였어요. 신우이, 그건. 새언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나중에 민준이 성공하면 다 갚을 거야. 그냥 잠깐 빌려준다 생각하면 돼. 잠깐 빌려준다. 5천만 원을 3년 뒤에 갚는다. 22살짜리 조카가 유학 갔다 와서 바로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 걸까요? 신우이, 미안한데 지금은 어려워. 가게 운영 자금도 빠듯하고. 그 순간 신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새언니, 설마 진짜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거야. 지금 당장이 아니면 언제? 민준이 3월에 출국해야 하는데. 3월이면 2달도 안 남았습니다. 2달 안에 5천만 원을 마련하라고요? 신우이,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생각할 시간 좀 줘.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새언니, 나 진짜 섭섭하다. 오빠한테 얼마나 신세졌는데 조카 유학 자금 하나 못 대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직원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신우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오빠한테 얘기할게. 오빠가 뭐라 하는지 보자. 신우이가 가방을 휙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3개 닫히며 가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신우이가 벌써 연락했구나. 여보, 일찍 왔네. 당신 오늘 누나 만났어? 다짜고짜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응, 가게에 왔더라. 근데 왜 돈 안 빌려준다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 편이 아니라 신우이 편을 드는 거야? 여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그걸 2달 안에 어떻게 마련해? 어떻게든 되지 않아? 가게 돈 좀 빼면 되잖아. 가게 돈을 빼면 된다고요. 얼마 전에 대출 상담 수수료로 300만 원 빠져나간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5천만 원을 빼라고요? 여보, 그 돈 빼면 다음 달 재료비도 못 내. 직원 월급도 밀려. 그럼 대출 받아. 가게 담보로.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누나 아들, 그러니까 내 조카잖아. 가족이 돈 필요하다는데 못 도와주겠다는 거야? 가족. 또 그 말이었습니다. 신우이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그런데 정작 제가 힘들 때 이 사람들이 저를 도와준 적이 있던가요? 여보, 나도 가족이야. 왜 나는 안 챙겨주면서 신우이 아들한테는 5천만 원을 선뜻 빌려주라는 거야? 그게 같은 거야? 남편이 비웃듯 콧바람을 내뿜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부족해? 가게도 잘 되고 먹고 살만하잖아. 민준이는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미래. 22살짜리 조카의 미래를 위해 50대 중반인 제가 20년 동안 일군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제 미래는요? 제 노후는요? 여보, 이건 아니야. 뭐가 아니야?
당신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이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응. 가족한테 그 정도 못 해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부사장 되면 다 갚게 해줄 테니까 그냥 빌려줘. 남편이 등을 돌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요. 27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한 내가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 나눠 먹던 시절부터 남편 양복 사주고 영어 학원비 대주고 시어머니 용돈 챙기고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 밥상 차리고 그렇게 살아온 내가 이기적이라고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지는 거야.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왜? 이 시간에?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걱정스러운 기색을 띠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도 살짝 섞여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고단한 얘기를 엄마한테 해서 뭐 하겠어요. 엄마도 편찮으신데. 엄마, 밥은 잘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너는? 나도 잘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도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어서.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면서 27년을 같이 산 남편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내가요. 이제 와서 조카 유학비까지 대라고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 집안에서 저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2월 초순이었지만 봄이 온 것처럼 따스한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데 차가운 공기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날씨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하시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안 받으려다가 왠지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여보세요? 김정숙 씨 보호자 되시나요? 김정숙.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제가 딸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 치료 중이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배추를 다듬던 도마 위에 손을 짚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직전에 팔을 붙잡아줬어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고. 응급실이라고. 빨리 오라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차 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은 것 같았어요. 직원이 제 가방을 챙겨주고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두 손을 꽉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엄마,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보호자분이시죠? 네. 우리 엄마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 거예요? 일단 앉으시죠. 의사가 복도의 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괜찮은 거예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뇌출혈이셨습니다. 발견이 늦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30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뇌가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누가? 우리 엄마가? 무슨 소리예요? 아침에 전화했을 때 괜찮다고 하셨는데, 밥 먹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이웃분이 발견해서 신고하셨는데, 그때 이미 의사의 말이 끝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 같은 소리였습니다. 제 목에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전화했을 때 기침 소리가 났었습니다. 걱정되니까 병원 가보라고 할 걸. 왜 그냥 끊었을까? 왜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번 주말에 간다고 했잖아.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기다려주지 않은 거야? 영안실로 내려갔습니다. 하얀 천에 덮인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천을 걷어주었을 때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입술을 꾹 다물고 마치 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눈 떠봐. 나라니까. 딸이잖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손이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손맛이 뭔지 알려주면서 그 따뜻했던 손이 지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2통.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가 짜증 섞인 톤이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야. 엄마가. 무슨 병원? 엄마가 돌아가셨어. 여보, 우리 엄마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언제? 오늘 아침에. 쓰러지셔서. 아, 그래. 알았어. 그게 다였습니다. 위로의 말도 걱정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당신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오늘 저녁에 동호회 사람들이 집에 오거든. 김치랑 반찬 좀 가져와야 하는데.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여보, 나 지금 엄마 영안실에 있어. 무슨 소리야? 알아. 근데 이 약속은 한 달 전부터 잡힌 거야. 사장님이랑 임원들 오거든. 내 승진 걸린 자리라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다니까? 그건 알겠는데 장례는 내일부터잖아. 오늘 저녁만 잠깐 들러서 반찬 놓고 가면 되잖아. 목소리에 열이 올랐습니다. 여보, 나 지금 정신이 없어. 엄마 장례 준비해야 하고. 장례야 장의사가 알아서 해주잖아. 당신 거기 있으면 뭐해? 김치랑 깍두기 있지? 그거 큰 통으로 싸서 가져와. 아, 잡채도 있으면 좋겠다. 7시까지 집으로 와. 일방적이었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시신 앞에서 남편은 김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동호회 접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승진이 걸린 자리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금이 갈 것처럼 세게 쥐었습니다.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분노였습니다. 이 인간이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김치를 가져오라고? 승진이 걸린 자리라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짠맛이 혀끝에 번졌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2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 나눠 먹던 시절부터, 제가 리어카에서 배추 팔아서 남편 양복 사주던 시절부터 2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엄마가 돌아가신 날 영안실에 있는 저한테 김치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아,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이제 알겠어. 이 사람한테 나는 뭐였던 거지. 27년 동안 나는 이 사람한테 뭐였던 거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돈 벌어다 주고, 승진시켜주고.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신 날,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김치 가져와였어. 엄마의 차가운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이 마르면 나는 달라질 거예요. 엄마, 나는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김치도 반찬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영안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밤새도록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영안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저 혼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문상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엄마는 원래 사람을 넓게 사귀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동네 이웃 몇 명, 제 가게 직원들, 그리고 엄마가 다니시던 경로당 어르신들. 그분들이 오셔서 고생했어. 어머니 좋은 데 가셨을 거야 하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와줘. 나 혼자 있기 힘들어. 지금 바빠. 내일 갈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승진 발표가 코앞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엄마를 보내야 했습니다. 발인 날 아침 관 위에 손을 얹고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혼자였습니다. 엄마 잘 가. 다음 생에는 나 같은 딸 만나지 마. 엄마는 더 좋은 거 받아야 해. 관이 연구차에 실리는 걸 보면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화장터에서 뼈가루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엄마야.
평생을 저를 위해 사신 분이 이제 이 작은 항아리 안에 담겨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납골당에 엄마를 모시고 나서 저는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혼자 사시던 조그만 빌라 원룸. 현관문을 여는데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와 따뜻한 이불 냄새가 섞인 엄마만의 냄새. 그 냄새에 다리가 풀려서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텅 빈 집이 대답 없이 저를 맞았습니다. 유품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시장에서 산 그릇들, 오래된 앨범 한 권, 그리고 부엌 서랍에서 발견한 작은 공책. 엄마의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빛바랜 표지에 우리 딸 정리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잡채 만드는 법이 적혀 있었어요. 각 레시피 끝에는 꼭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딸아, 이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딸아, 이건 숟가락으로 퍼먹어라. 딸아, 힘들면 이거 해먹고 힘내라. 눈물이 뚝뚝 떨어져 공책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 걱정을 하셨구나. 당신 몸이 아프면서도 딸 먹일 걱정을 하셨구나. 공책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유품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3일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남자 웃음소리와 여자 웃음소리가 섞인. 비밀번호를 누르던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집에 여자가 왜 있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조용히 귀를 문에 가져다 댔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진짜 부사장 되는 거야?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 어리광 섞인 달콤한 목소리. 응, 거의 확정이야. 이번 주 안에 발표나.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우와, 대단해. 우리 자기 최고. 다 내 덕분이지. 내가 옆에 있으니까 힘이 나더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귀청을 때릴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27년 동안 어떤 인간과 살았는지 똑똑히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자기, 그 아줌마 장례는 끝난 거야? 아줌마. 그 여자가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끝났어. 휴, 다행이다. 그 늙은이 때문에 자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늙은이. 엄마를 늙은이라고 했습니다. 이가 갈렸습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진짜 그 할머니 짐 덩어리였어. 아내라는 년이 친정 엄마 모시느라 맨날 정신없고 나한테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짐 덩어리. 남편이 엄마를 짐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딸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사신 분을 아침마다 기침하시면서도 제 걱정부터 하시던 분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따라 힘내라 쓰신 분을 이 인간이 짐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짐도 치웠으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응, 자기야. 이혼 언제 해? 조금만 기다려. 부사장 되고 나서. 그래야 위자료도 덜 내고 깔끔하게 정리되거든. 위자료? 깔끔하게 정리. 이 인간이 저와의 27년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마 장례 끝난 날에. 참, 그 아줌마 가게 있잖아. 그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대. 진짜? 얼마나 되는데? 연매출 3억이래.
부동산이랑 합치면 5억은 넘을걸. 대박. 우리 자기 능력 있어. 능력? 제가 2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피땀 흘려 일군 가게가 이 인간 입에서는 능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려던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지?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치면 남편은 발뺌할 거예요. 저 여자는 도망갈 거예요. 증거는 없어지고 저만 미친년 취급당하겠지. 그리고 저 인간은 부인이 정신이 이상해져서라고 떠들고 다니겠지. 안 돼. 그렇게 당할 수는 없어. 저는 주먹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용히 다시 현관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단어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승진 축하 여행. 좋아. 어차피 장인 제사 핑계 대면 집사람은 의심 안 해. 장인 제사. 엄마 장례가 끝난 바로 그 주말에 이 인간은 상간녀와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제사 핑계를 대면서요. 핸드폰 화면에 녹음 시간이 올라갔습니다. 5분, 10분, 15분. 충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키고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혹시라도 핸드폰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골목에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제 안에 남은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복수? 엄마, 지켜봐. 저 인간이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알려줄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 인간의 가면을 벗겨줄게. 그리고 엄마를 짐 덩어리라고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 커피가 식어가는 걸 바라보며 저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이 인간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려줘야 해. 창밖의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아픔을 삼켜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창고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담요 하나 깔고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의 레시피 공책을 가슴에 품은 채로 엄마, 조금만 기다려. 다 끝나면 찾아갈게. 대답 없는 어둠 속에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못 챘어요. 아니, 애초에 제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눈치를 챌 리가 없었지요. 장례 끝났어? 응. 힘들었겠네.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이 보인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사과도 없었어요. 3일 동안 영안실에 한 번도 안 온 것에 대해서도 김치 가져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로그인을 하고 먼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업무 메일 사이에 수상한 게 없나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 제주도 리조트, 2박 3일 스위트룸. 예약자 이름은 남편이었고 동반자란에는 김수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연. 그날 집에서 들었던 여자 목소리의 주인. 상간녀의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이메일을 더 뒤졌습니다. 카드 명세서, 호텔 예약 내역,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전부 스크린샷을 찍어 제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남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명품관 마이너스 480만 원, 주얼리 마이너스 320만 원, 피부과 마이너스 200만 원.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피부 시술. 전부 상간녀한테 쓴 돈이었어요. 그것도 법인카드로, 회사 돈으로. 이건 횡령이야.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다녔는지 증거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날이 밝을 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둔 곳이었어요. 이혼 전문, 위자료 소송 전문. 후기를 보니 철저하고 무자비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흐트러짐 없는 말투. 첫인상부터 믿음이 갔습니다. 이혼하려고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녹음 파일, 이메일 스크린샷, 카드 명세서, 호텔 예약 내역. 정리해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는 동안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외도했습니다. 제 친정 엄마 장례 기간에도 상간녀랑 있었어요. 엄마 돌아가신 날 저한테 김치 가져오라고 전화했습니다. 동호회 접대해야 한다고. 변호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를 담보로 몰래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제 동의 없이 법인카드로 상간녀한테 1,000만 원 넘게 썼고요. 서류를 다 확인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시네요. 위자료 청구에 유리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증거면 상간녀한테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형사 고발 대상이에요. 회사에 알려지면 남편분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겠네요. 회사에 알려지면. 그 말에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이혼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저 인간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원해요.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서 뭔가를 읽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음에 드시는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편이 곧 부사장으로 승진해요. 승진 축하연을 할 텐데 거기서 모든 걸 터뜨리고 싶어요. 변호사가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섣불리 움직이면 상대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한 증거가 뭐예요? 대출건이요. 실제로 대출이 실행됐는지 아니면 상담 단계에서 멈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무단으로 대출이 실행됐다면 이건 사기에 해당해요.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사업자 통장을 개설한 곳이요. 창구에 앉아 대출 내역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대출 알고 계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가게 담보로 5천만 원이 대출됐는데요. 지난달 23일에 5천만 원. 귀가 멍해졌습니다. 대출 상담 수수료 300만 원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 돈 어디로 갔어요? 개인 계좌로 이체됐네요. 김현 명의로. 김수연이 아니라 김현. 그날 통장에서 봤던 이름. 저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김현과 김수연. 혹시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혹시 그 계좌 정보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저희가 드리기는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법적 절차. 변호사한테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변호사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5천만 원이 대출됐대요. 제 동의 없이 김현이라는 사람한테 이체됐고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가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았네요. 이건 확실한 사문서 위조의 사기죠. 형사 고소하면 남편분 구속까지 가능해요. 구속.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당장은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증거 보전에 신경 써주세요. 혹시 남편이 눈치챌 만한 행동은 삼가시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천만 원. 제가 2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번 돈. 엄마가 아프신 몸으로 저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벌어들인 돈. 그 돈을 이 인간이 제 이름을 위조해서 빼돌린 거예요. 상간녀한테 주려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참아. 아직은 참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왔어? 응. 오늘 가게 어땠어? 그냥 그랬어. 밥을 차리고 반찬을 내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당신 손맛은 최고야. 그 말에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맛있으면 됐지, 뭐. 밤이 되면 남편이 잠든 사이에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패턴 잠금은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카카오톡을 열어 수연이라는 대화창을 찾았습니다. 하트가 붙어 있더라고요. 역겨웠지만 참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스크롤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 또 보자. 부사장 되면 진짜 나랑 결혼하는 거지? 당연하지. 그 집 정리하고 너랑 새 출발할 거야. 새 출발. 27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저 여자랑 새 출발을 한다고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찍었습니다. 사진첩도 확인했습니다. 둘이 찍은 셀카, 여행 사진, 호텔 사진 전부 저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타이밍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승진 발표가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사장 승진이 확정되면 축하연을 열 거예요. 회사 임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남편이 가장 빛나는 순간. 그 순간에 저는 이 인간의 가면을 벗길 거예요. 엄마의 레시피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딸아, 힘들면 이거 해먹고 힘내라. 엄마의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 썼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다 왔어.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둥근 달.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사장 승진이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공식 발표가 났다며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어요. 저녁에 시댁에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축하 자리를 갖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얼굴 비추라고요. 알겠어. 몇 시에 가면 돼? 7시쯤. 아, 반찬 좀 가져와. 엄마가 요즘 입맛이 없으시대. 반찬, 또 반찬이었습니다. 이 인간 입에서 반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엄마 장례 때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옷을 입어야지. 평소에 안 입던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일부러 골랐습니다. 오늘이 이 결혼의 장례식이 될 테니까. 가방 안에는 서류 봉투를 넣었습니다. 이혼 서류,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변호사가 정리해준 증거자료 요약본. 두툼한 봉투가 가방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건 7시 정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어요. 축하 분위기가 물씬 났습니다. 어머, 새언니 왔네. 시누이가 먼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평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반찬 가져왔어? 남편이 제 손에 든 비닐봉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응, 깍두기랑 잡채. 역시 우리 며느리야. 손맛 하나는 최고라니까. 시어머니가 봉지를 받아들며 칭찬하는 척했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일은 잘하네라는 뉘앙스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거에 반응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불고기, 잡채, 깍두기.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과 제가 가져온 반찬이 상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샴페인을 따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오늘 내가 드디어 부사장이 됐습니다. 다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짝짝짝.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형식적으로 손뼉을 몇 번 마주쳤습니다. 오빠, 진짜 대단해. 우리 집안에서 대기업 부사장이 나오다니. 시누이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사람이 감격하는 건 오빠의 성공이 아니라 오빠한테 빨아먹을 게 더 많아졌다는 거겠지. 그나저나 민준이 유학 자금은 어떻게 됐어? 남편이 시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시누이의 눈이 잠깐 제 쪽을 향했습니다. 아, 그거. 새언니한테 부탁했는데 아직 답이 없더라고. 새언니, 그거 생각해 봤어?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치를 보며 얼버무렸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응, 생각해 봤어. 그래서? 안 돼. 테이블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안 된다고?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응, 안 돼. 5천만 원 빌려줄 여력 없어. 새언니, 지금 장난해? 가게 연매출이 얼마인데 5천만 원이 없어? 연매출이랑 순이익은 달라. 그리고 지금 가게에 남은 돈이 없어.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 오빠, 새언니 저러는 거 그냥 둘 거야? 남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이 돈 필요하다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 인색하게 구는 게 아니라 진짜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내가 통장 안 봤을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 눈을 마주 봤습니다. 응, 없어. 왜냐면 당신이 다 빼갔으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미세하게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5천만 원. 지난달 23일에 내 가게 담보로 대출받아서 김현이라는 사람한테 보냈더라. 당신이.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 동반자 김수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번, 전부 스위트룸. 신우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카드 명세서, 명품관 480만 원, 주얼리 320만 원, 피부가 200만 원. 전부 법인카드로 결제. 회사 돈으로 여자한테 선물 사준 거야. 새언니, 이게 무슨. 신우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보지 않고 남편만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부사장 되면 진짜 나랑 결혼하는 거지? 당연하지. 그 집 정리하고 너랑 새 출발할 거야. 당신이 한 말이야.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 뭐가 오해야? 그 여자가 먼저 접근한 거야. 나를 유혹한 거라고. 비열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 먼저 접근한 거 맞아. 근데 왜 접근했는지 알아? 남편이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해준 자료였습니다. 김수연, 본명 김현, 32살, 전과 이범, 사기죄, 전 남자친구 셋한테 돈 뜯어낸 전력 있어. 전형적인 꽃뱀이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한테 접근한 건 대기업 임원이라 돈이 많을 것 같아서야. 결혼해주겠다고 꼬드긴 건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아먹으려고 한 거고.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당신 그 여자한테 얼마 썼어? 7천만 원 넘게 썼더라. 그것도 빚내서 내 가게 담보로 빚낸 돈으로.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빚을 졌다고? 내 어머니. 며느리 가게 담보로 5천만 원 대출받아서 바람 피운 여자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것도 제 동의 없이. 서류 위조해서. 서류 위조?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게 사실이야?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야. 서류 봉투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위자료는 1억 원 청구했어. 상간녀한테도 별도로 5천만 원 청구할 거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회사에 알릴 생각이야. 이제 막 된 부사장 자리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남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것만은. 뭐? 회사에 알리지 말라고? 왜? 승진 걸린 문제라서? 저는 남편 앞에 서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습니다. 내 엄마 장례날 나한테 김치 가져오라고 했지. 승진 걸린 자리라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자 데려와서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를 짐 덩어리라고 했잖아. 평생 딸 하나 잘 되라고 고생하신 분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있는 건 나야. 저 인간이 아니라. 이혼에 합의 안 하면 형사 고소까지 갈 거야. 사문서 위조 사기. 다 해당되거든. 그때는 부사장 자리가 아니라 감옥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신우이는 멍하니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류는 변호사한테 연락해. 일주일 안에 답 안 하면 회사랑 경찰에 동시에 알릴 거야.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해봐. 27년인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생각한 건 나뿐이었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대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시댁에서의 폭로 이후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제발 생각을 바꿔달라고,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무릎까지 꿇겠다고. 처음에는 사정하더니 나중에는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혼하면 당신도 손해라고, 재산 분할하면 가게도 반 떼어줘야 한다고. 비굴함과 뻔뻔함을 오가는 그 목소리가 역겨웠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모든 연락을 맡겼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됐으니까요. 저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남편의 승진 축하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여는 자리. 임원들과 거래처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 그 무대 위에서 저는 이 인간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거였습니다. 축하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변호사한테 장소와 시간을 확인받았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저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초대할 수가 없었겠지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저는 갈 거였습니다. 초대받지 않아도 들어갈 방법은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케이터링 업체 대표라고 했습니다. 행사 전에 반찬 세팅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20년 동안 반찬 장사를 했으니 그 정도 거짓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 6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장례식 때 입었던 옷 대신 새로 산 옷이었어요. 가슴에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진주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만큼은 복수를 위해 차려입은 전사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카드 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찍힌 사진들. 변호사가 고용한 심부름센터에서 찍어온 사진이었어요. 둘이 손을 잡고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는 장면. 한 장 한 장이 이 인간의 파멸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명함을 내밀며 케이터링 업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해줬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조명과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들,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축하 인사를 받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타이트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고 마치 자기가 이 자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김수연, 상간녀였습니다. 남편이 저 여자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아내한테 이혼 서류를 받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 여자와 함께 축하연에 나타난 거예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타이밍을 기다려. 저는 연회장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7시가 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축하 행사가 시작된 거예요. 회사 대표이사의 축사, 임원들의 건배사. 남편은 무대 위로 올라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에 퍼졌습니다. 겸손한 척, 감사한 척. 저가면 뒤에 어떤 얼굴이 숨어 있는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무대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김수연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사람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출발. 이혼도 안 됐는데 저 인간이 공개적으로 상간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구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헤치며 앞으로 갔습니다. 무대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남편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저는 대답 대신 옆에 있던 직원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임 부사장 부인입니다. 축사를 하려고요. 그 말에 직원이 마이크를 건네줬습니다. 남편이 무대 위에서 허둥거렸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은. 저는 마이크를 입에 가져다 대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새로운 출발의 주인공, 신임 부사장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축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남편이 부사장이 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께서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여보, 그만해. 남편이 무대 아래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27년 전 시장에서 배추 파는 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때 가진 거라곤 낡은 점퍼 한 벌뿐이었어요. 제가 리어카에서 김치 팔아서 양복 사주고 영어 학원비 대주고 27년 동안 뒷바라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그 보답으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여자 와요. 손가락으로 김수연을 가리켰습니다. 김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날 남편은 영안실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동호회 접대해야 하니까 김치 가져와. 엄마 돌아가신 날 반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연회장이 더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뭐야, 저게 사실이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저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승진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제 엄마를 짐 덩어리라고 부르면서요.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 남편은 제 가게를 담보로 제 동의 없이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서류를 위조해서요. 그 돈은 전부 저 여자한테 갔습니다.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에 증거가 다 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카드 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도요. 회사 돈으로 저 여자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보석 사주고, 피부 시술비 내줬습니다. 총액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표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무대 위에 선 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 김수연이라고 하죠? 본명은 김연입니다. 전과 이범, 사기죄,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먹는 전형적인 꽃뱀이에요. 제 남편은 저 여자한테 속아서 7천만 원 넘게 갖다 바쳤습니다. 김수연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이미 소장 접수됐거든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김수연이 얼굴을 가리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부사장 승진. 근데 그 자리에 얼마나 앉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일이면 감사팀에서 연락할 거예요. 법인카드 부정 사용건으로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비서를 부르며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고 임원들은 슬슬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무대 위에 홀로 서서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1초도. 한 달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승소, 위자료 8천만 원, 재산 분할로 아파트 지분 50%, 상간녀한테는 별도로 3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건으로 감사를 받다가 추가로 횡령 정황까지 발견됐다고 했어요. 부사장은커녕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서류 위조건으로는 형사 고소까지 들어갔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님, 모든 소송이 끝났습니다. 완승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골목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엄마 봤지? 다 끝났어. 소송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출발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새 메뉴를 개발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도 열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 공책을 바탕으로 어머니 손맛이라는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바쁜 나날이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나야. 신우이였습니다.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신우이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이혼한 뒤로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가 큰일 났어. 제발 한 번만 와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 일에 내가 왜 끼어들어야 하지? 하지만 뭔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 인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면 되는데? 신우이가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어요. 예전에 살던 성북동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허름한 빌라 단지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난간, 좁은 계단. 저와 남편이 신혼 때 살던 반지하 단칸방이 떠올랐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신우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볼이 움푹 파이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지게 늘어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새언니 왔어? 응. 무슨 일이야? 일단 들어와. 문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평도 안 되어 보이는 작은 집이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짐짝들이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전 남편이요.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3개월 전 축하연에서 봤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양복 대신 낡은 추리닝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손질하지 않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수염도 며칠째 안 깎은 것 같았어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왔어. 신우이가 말했지만 전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낮고 깔깔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빠, 그러지 말고. 새언니밖에 없잖아. 뭐? 전현이 날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지금 뭘 어쩌겠다고?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겼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그 자리에서 난리를 안 쳤으면 나는 아직도 부사장이었어. 여보, 아니 전 남편 씨.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내 탓이 아니야. 잘못?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람 한 번? 내 가게 담보로 대출받아서 상간녀한테 갖다 바친 것도 바람 한 번이야? 법인카드로 7천만 원 쓴 것도? 그건 전 남편이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 그년 때문이야. 김수연이 그년이 날 꼬드긴 거라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딨어? 신우이가 대답했습니다. 도망갔어.
위자료 판결 나자마자 잠적했대. 연락도 안 되고 예상대로였습니다. 꽃뱀은 돈이 없어지면 사라지게 마련이니까요. 근데 문제가 그것만이 아니야. 신우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오빠 이름으로 사채를 끌어다 썼어. 오빠도 모르게 2억 원이 넘어. 2억 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2억? 응. 오빠 신용으로 대출받은 건데 그 여자가 다 빼돌린 거야. 지금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집도 경매 넘어가고 그래서 이 좁은 빌라에 살고 있는 거였군요. 성북동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갈 곳이 없어서 이 허름한 곳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왜 연락한 거야?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좀 빌려줘. 제발. 당장 이번 달 이자도 못 내면 사채업자들이 또 찾아온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신우이, 정신 차려. 내가 왜 전 남편 빚을 갚아줘야 하는데? 새언니, 그래도 27년을 같이 살았잖아.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 인정. 그 말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인정? 신우이가 나한테 인정 얘기를 해? 조카 유학 자금 5천만 원 안 빌려줬다고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했던 사람이, 설날마다 내 가게 매출 캐묻던 사람이. 신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때는 내가 좀 그랬어.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야? 신우이, 나는 친정 엄마 장례날 김치 심부름 시킨 남자한테 27년을 속아서 살았어. 그런 내가 왜 그 남자 빚을 갚아줘야 하는 건데? 신우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다시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승진 축하연에서 의기양양하게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엄마를 짐 덩어리라고 했지. 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번 돈으로 당신 양복 사주고 차 바꿔주고 승진시켜줬는데 그 보답이 내 가게 담보로 대출받아서 여자한테 갖다 바치는 거였어? 그건. 그리고 엄마 돌아가신 날 나한테 김치 가져오라고 했지. 동호회 접대해야 한다고. 영안실에서 엄마 손잡고 울고 있던 나한테.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인간 앞에서 눈물 흘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장례는 장의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 27년 같이 산 아내 엄마 장례보다 동호회 접대가 중요했던 거야. 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도와줄 생각 없어.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제발, 제발 한 번만. 신우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신우이도 마찬가지야. 민준이 유학 자금 결국 어떻게 됐어? 내가 안 빌려줬으니까 못 간 거지?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돈 오빠한테 빌려달라고 했는데 오빠가 이미 그 여자한테 다 갖다 바친 뒤였더라. 민준이 유학은 물 건너갔고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아. 인과응보였습니다. 제 돈을 노리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끼리 서로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전 남편은 상간녀한테 속아서 빚더미에 앉았고 신우이는 오빠한테 기대다가 같이 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전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부사장도 되고 예쁜 여자랑 새 출발도 하고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저는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당신이 원한 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잘 사는 것이었어. 나랑 엄마는 버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였지. 그게 나쁜 거야.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도 결국 나 없으면 안 돼.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서 가게 일궜어. 당신 없어도 나는 잘 살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통쾌함도 있었고 허탈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 인간들과 나는 끝났다는 것. 빌라 밖으로 나오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뒤돌아볼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 봤지? 저 인간들 꼴 봤지? 이제 나는 앞으로만 갈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저는 새로 단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손맛이라는 글씨 아래 작은 글씨로 엄마의 레시피를 담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간판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1년 전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잃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레시피 공책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들. 딸아, 힘들면 이거 해먹고 힘내라. 그 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기존 가게에서 엄마의 레시피대로 새 메뉴를 개발했어요. 엄마표 된장찌개 밀키트, 엄마표 김치찌개 양념장, 엄마표 불고기 소스.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양념 비율을 맞추면서 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 맛이 맞아?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뭔가 따뜻한 기운이 어깨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건 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주문이 서너 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포장하고 택배 보내고 리뷰에 댓글 달고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치 담그고 낮에는 밀키트 포장하고 밤에는 주문 정리하고 잠잘 시간도 없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어요. 내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 노력의 결실을 내가 거두는 것.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서너 건이 10건이 되고 20건이 되고 50건이 됐습니다. 블로그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진짜 엄마가 해준 것 같은 맛,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난다. 포장 열자마자 눈물 났다. 그런 리뷰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리뷰 하나하나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 맛을 알아봐. 엄마가 평생 만들어온 그 맛을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어. 가을에는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열어보지 않겠냐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백화점이라니. 시장 좌판에서 시작한 제가 백화점에 입점한다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의뢰인님, 이제는 더 큰 무대로 나가셔야죠. 충분히 자격 있으세요. 그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백화점 팝업 스토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줄이 에스컬레이터까지 늘어섰어요. 준비한 물량이 2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백화점 담당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한테 물었어요.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손맛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비법도 대단한 마케팅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먹을 사람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에요. 손맛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엄마가 그랬잖아요. 먹을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면 그게 손맛이라고. 겨울이 되자 정식으로 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라는 브랜드로 지하식품관 한 코너를 차지하게 됐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은 작년에 3배가 됐고 내년에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도 열 계획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엄마 산소에 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죄송한 마음에 꽃을 한 아름 사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늦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산길을 걸으며 저는 엄마한테 할 말을 생각했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잔디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비석에는 김정숙이라는 엄마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하나 떨어져 제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목이 메었습니다. 가게 되게 잘 돼. 백화점에도 들어갔어. 사람들이 엄마 맛 좋아해. 리뷰마다 엄마가 해준 것 같다고 써. 그거 볼 때마다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울어도 괜찮으니까요. 그 인간은 완전히 망했어. 빚더미에 앉아서 허름한 빌라에서 살고 있대. 그 여자한테 다 뜯기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엄마를 짐 덩어리라고 했던 벌 받은 거야.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근데 엄마, 이상하게 그 인간 생각은 이제 안 나. 미운 것도 원망스러운 것도 없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아.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레시피 공책 있잖아. 그거 지금도 매일 봐. 딸아, 힘들면 이거 해먹고 힘내라. 그 글씨 볼 때마다 힘이 나. 엄마가 아직도 나 옆에 있는 것 같아.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 이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 나한테 손맛을 가르쳐줘서,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법을 보여줘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줘서. 비석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엄마 사랑해.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엄마 뒷바라지 할게.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일어서서 옷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갈게. 또 올게.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길을 걸으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물류센터를 열고 그 다음 해에는 프랜차이즈도 시작해 볼 생각이에요. 어머니 손맛을 전국에 알리고 싶어요. 엄마의 맛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산 아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붉게 물든 산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그 어딘가에 엄마가 잠들어 계셨습니다. 엄마, 지켜봐. 나 더 멋지게 살 테니까.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가게 주소를 찍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거든요. 새 메뉴 개발도 해야 하고 거래처 미팅도 잡혀 있고 직원 면접도 봐야 해요. 바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바쁨이니까요. 내가 만든 인생이니까요.
차가 도로에 올라섰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로 길이 뻗어 있었어요. 저는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울어. 울 시간에 한 발짝이라도 더 앞으로 갈 거야. 그게 엄마가 가르쳐 준 거잖아. 넘어지면 일어나고, 힘들면 밥 먹고 힘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엄마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잖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도로 위로 제 차가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내 인생을 향해